공시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연아입니다. 네, 오늘도 기업들의 최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공시투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흥미진진한 공시 이야기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경제 트렌드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시투데이 공투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10월 11일 금요일 12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CPI와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영향을 받아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수치는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냈는데요. 9월 CPI는 전월 대비 0.2%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예상치 0.1%를 웃돌았고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5만 8천 건으로 증가하면서 14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허리케인과 그리고 보잉의 파업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은 대부분 엇갈린 흐름을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칩 블랙웰이 12개월분이 이미 매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대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테슬라는 로보택시 이벤트에 대한 우려 속에 소폭 하락한 채 거래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은 금통위에서 3년 2개월 만에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따라서 금리 인하 이슈에 민감한 부동산 그리고 건설 등 이러한 업종들에 대한 투심 개선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지수 살펴보시면은 먼저 코스피 지수 2거래일 연속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기관의 사자세에 오늘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상승분 일부 반납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0.33% 오르면서 260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은 하루 만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갈수록 매도 규모를 확대해내는 가운데 현재 구간에서는 3,700억 넘게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은 3거래일 만에 매수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오늘 금융투자와 보험 그리고 연기금 중심의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투톱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전일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었는데요. 현재는 6만 원 선 터치하려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막판까지 6만 전자를 지켜낼 수 있을지 여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소폭 하락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0.59% 하락하면서 18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강한 상승 탄력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3%대 넘게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100만 원 선을 넘어선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11시 40분쯤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지금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0.11% 상승하면서 77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3거래일 연속으로 사자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2%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37만 9천 원 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0.59%, 1.24%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HLB가 그룹주들이 동시에 다 파란불을 켜낸 상황입니다. 미국 FDA 승인 여부가 내년 1분기로 넘어간다라는 소식에 지금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HLB 12% 낙폭 그리고 있고요. HLB 제약도 10%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HLB 생명과학 또한 9%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리가캠 바이오가 5위로 올라왔습니다. 0.73%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 12만 2,400원 지나고 있습니다. 또 소설 한강에 이 노벨상 문학상의 쾌거 소식이 있었죠. 이 출판 관련주도 기분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세 예스24 홀딩스가 상한가 향하고 있고요. 예스24도 상한가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리의 서재도 18%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서 같은 날 LG전자도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공시를 통해서 LG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을 살펴보시고요. 또 어닝 쇼크의 원인과 또 향후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올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22조 1,769억 원, 영업이익은 7,511억 원의 잠정 실적을 올렸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0.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0.9% 감소했는데요. 이는 당초 증권가에서 예상한 매출 21조 7,719억 원을 소폭 웃돌았지만 예상 영업이익 1조 154억 원에 비해 실제 영업이익은 약 26%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상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된 원인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 LG전자의 이 3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면에서는 분기별 이 최대치를 기록을 했지만은 물류비와 그리고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 급등한 물류비와 또 이 치열해진 마케팅 경쟁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LG전자는 올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해상운임의 비용의 급등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해상운임은 전년 대비 58% 상승을 했고요. 이는 코로나19 시기보다 높은 수준으로 물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LG전자는 약 2조 6,659억 원의 물류비를 지출했는데요.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언급을 했듯이 이 LG전자는 마케팅 비용 증가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가전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히나 이 중국 업체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LG전자의 이 시장 점유율에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LG전자는 광고와 그리고 마케팅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했다는 점에서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상운임 비용에 대한 증가와 또 마케팅 비용 증가가 아무래도 영업이익에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매출 성장세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과거 이 상고하저라는 계절적 실적 패턴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포착이 되면서 매출은 안정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구독 서비스와 그리고 B2B 비즈니스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활가전 구독 사업은 제품과 그리고 서비스를 결합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전장 사업은 이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100조 원 수준의 수주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 OS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 TV 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LG전자는 웹 OS를 통해서 스마트 TV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올해 해당 사업에서만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대비 4배가량 성장한 수치이고요. 또 회사의 중요한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KB증권에 따르면은 LG전자의 B2B 매출 비중은 지난해 35%에서 올해는 40%, 그리고 내년에는 45%까지 증가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 역시 어려운 영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B2B와 같은 신사업의 성장 덕분에 매출 증가와 그리고 계절성 문제 개선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은 매달 정기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가전 구독 사업과 또 웹 OS 사업은 실적이 계절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면서
B2B 그리고 플랫폼 사업 등 이 중점 사업의 영업이익 비중은 올해 54%를 넘기고 4년 내에는 60%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상분기 실적 좀 기대에 못 미치긴 했지만 그래도 이미 악재가 주가에 반영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4분기 전망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SK증권에 따르면은 이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655억 원으로 컨센서스 7,267억 원을 하회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회사 손익이 전년 대비 좀 비관적이라는 평가 때문인데요. 다만 본사는 이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고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주요 지역의 하반기 소비 수요는 상반기 기대 대비 부진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LG전자의 경우에는 이 글로벌 가전기업들 중에서는 홀로 견조한 수익성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 지역 다변화 생산 안정성과 또 제품 라인업 다각화 효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선행 지표인 운임 지수가 가파르게 하락하는 추세인데요. 2022년 이 코로나 팬데믹 후반기 수준의 물류비 증가는 예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통상적으로 LG전자의 주가가 연말 연초에 강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LG전자 그래도 오늘 1.9%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향후에 투자 포인트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거를 좀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기업 가치 재고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밸류업 지수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기는 하지만 이 8월에 공시된 바와 같이 4분기 중에 이 기업 가치 재고 방안이 발표될 계획입니다. 또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은 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인도 법인의 IPO 가능성도 이 주가에 긍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업 모델 전환에 따른 이 매출 증가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요. 회사는 연내 B2B 플랫폼 등 이 포트폴리오 전환 영역에서의 매출 비중을 30% 후반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말 확정 실적 발표 이후에 확인될 이 지난 분기의 웹 OS 그리고 구독 가전 또 냉난방 공조 사업 성과에 주목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들 사업은 기존 사업 대비해서 수익성도 월등하게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주가는 현재 구간에서 이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건데요.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7.4배로 이 LG전자가 목표로 하는 10년 평균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인 9.3배 대비 20% 할인되어 있는 수준이고요. 또 주가 순 자산 비율 역시 0.81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이 1배 이상이면 이 회사의 주가가 자산의 가치보다 높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1배 미만이면 이 주가가 자산 가치보다 낮다고 보는 건데요. 이 사업 체질 개선에 따른 영업 이익률과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의 점진적 개선 그리고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감안한다면은 궁극적으로 주가 순자산 비율 1배 이상을 목표로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LG전자의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코스피 기업도 알아보겠습니다. 해운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 4분기 해운주의 전통적인 성수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요즘 치솟는 해상 운임에 아무래도 해운 업체들의 역대급 실적이 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LG전자에서도 이런 해상 운임이 굉장히 올랐다라는 이유 때문에 실적이 좋지 못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해상 운임이 치솟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아무래도 중동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고요. 또 미국의 항만 파업까지 겹치면서 해상 운임의 추가 상승이 계속해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주들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흐름인데요. 특히 STX 그린로지스와 또 흥하해운, 대한해운, 페노션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시아 지역 내에서 액체 석유화학 제품의 해상 운송을 주업으로 하는 흥하해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흥하해운은요, 1961년에 설립이 되면서 1976년에 국내 해운사 중에서 최초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요. 동남아와 미국 그리고 일본, 중국 항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해상 화물 운송 용역에 대한 제공을 주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 부분은요, 이 해운업과 기타 부문으로 나뉘게 되고요. 해운업에서는 해상 운송으로 인해서 운항 수익이 주 매출원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 부문을 보니까요, 부동산 임대와 또 타 사업권으로 이 부동산 임대 연결 대상 회사에 대한 실적이 주 매출원이 되겠습니다. 종속 기업으로는요, 이 선원과 선박 관리업을 영위하는 흥하마린이 있고요. 종합 물류 업체인 흥하로지스틱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흥하해운이 드림 파이오니어호에 이 나용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US 마린 마그넷과 214억 6,161만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10일 공시가 있었습니다. 해당 규모는 흥하해운의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의 13.02%에 해당합니다. 이번 계약의 공급 지역은 미국인데요. 이 계약 기간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2030년 4월 15일까지 5년 5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주요 계약 조건으로는 BBC 계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나용선 계약으로 알려진 이 BBC 계약은요, 선주가 자기 선박을 해운사에게 임대해서 나용선료를 받는 이 선박의 임대차 계약을 뜻합니다. 이번 계약은요, 지난달 30일에 주요 경영사항에서 일부 공시된 바가 있었는데요. 이 흥하해운의 6.5K DWT급의 이 케미컬 탱커 선박인요, 이 드림 파이오니어호를 미국 소재 US 마린 마그넷에 임대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계약 공시 전의 전제 조건으로는요, 미국 소재 신탁회사와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요, 이 소유권을 이주하게 되고 또 국적을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좀 진행된 부분이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계약 기간 같은 경우에는 5년 5개월, 하지만 옵션에 따라서 추가로 1년 연장 또는 그 이후에 30일 연장 혹은 단축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됐습니다. 네, 흥하해운이 이렇게 선박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 살펴봤는데요. 또 지난 6월에는 중고선 한 척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도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흥하해운이요, 2만 톤급의 화학 제품 운반선 한 척을요, 노르웨이 솜가케미컬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선박은 일본에서 건조가 됐고요, 타랑 장치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선가는 2,300만 달러고요, 우리 돈으로 하면 32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거래로 인해서 흥하해운의 탱크 선대는 이 자사선의 16척 그리고 용선의 2척 등 총 18척이 되겠습니다. 이 사선대는요, 3,500톤의 이 5척을 가지고 있고요. 또 6,500톤급의 2척, 그리고 12,000톤급의 5척이 있고요. 2만 톤급의 4척이 있겠습니다. 이 선사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요, 시황 상승에 대응해서 2만 톤급의 이 중고 선박을 확충해서 항로를 확장하고 이 영업력을 증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향후에는 중소형 선박으로 인해서 대체 연료 엔진이 개발이 되면 선박 신조도 검토할 방침이다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또한 3월 말에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요, 해운 분야 환경 규제에 대응해서 2만 5천 톤급의 중형 케미컬 탱크선 선주 발주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흥하해운이 2025년 비전도 세웠는데요. 2025년까지 이 케미컬 탱커 30척에 대해서 선대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운송 서비스 지역의 확대와 또 서비스 구간에서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LPG 가스선 그리고 MR 선형의 이 석유 제품 운반선 등을 운항 선종으로 더욱더 다양화할 계획이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특수선 같은 부분에서는요, 친환경 해운 물류 선도 기업으로서의 발전을 더욱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2030년에는 이 특수선 부문에서 글로벌 탑 10의 자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혁신 성장의 토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흥하해운 이렇게 좀 다양한 탱크선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해운주들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경우가 뭐 중동 리스크라든지 이렇게 지정학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해운주들이 또 오르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해상 운임 가격도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상 운임 가격이 오르는 배경도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난해 11월 19일이었죠. 이때 예멘 반군이요. 홍해 해협을 지나가는 이 선박을 공격을 하면서 국제적 물류의 차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홍해 해협 운항 중단 상태가 계속해서 지금 연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중동과 유럽행에 대한 해상 운임료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선박이 이 홍해를 지나지 않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 주변을 돌아오게 되면은요. 기간 또한 굉장히 늘어납니다. 9일에서 14일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 만큼 많은 해상 운임이 필요하다라는 점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서는요. 소말리아 해적 공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아셔야 되겠고요. 또 지난 1월이었죠. 이란이 그 미국 유조선에 세인트 니콜라스 호를 납포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또 지난주에는 미국 항만 파업이 있었습니다. 47년 만에 일어나면서 이 해상 운임이 폭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파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란과 또 이스라엘의 이 중동 정세 불안만으로도 계속해서 해운 시장이 좀 혼란 속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해상 운임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수익성 개선 효과가 또한 또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동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또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을 것 같은데 흥하해운의 이 상반기 실적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실적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해서요. 이 해운업에서는 매출 비중이 84.9%입니다. 이 778억 1,900만 원이 나왔는데요. 또 기타 부문에서는요. 15.1% 비중으로 해서 138억 4,400만 원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2024년 반기 기준으로 총 매출액을 보니까요. 916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이 142억 원,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117억 원을 실현을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래도 점차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가 흐름 계속해서도 해운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흥하해운은요 0.48% 상승하면서 2,110원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좀 5거래일째 계속 사들이고 있는 모습 포착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관도 2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수입 보이고 있습니다. 좀 동서양의 연한 한국 노동자들이 좀 파업에 들어갔다가 지금 종료했다는 소식 방금 전에 또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렇게 해운주들의 상승이 좀 다소 멈춘 모습이지만 오늘은 그래도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TX 그린 로지스는 좀 다소 쉬어가는데요. 1.65% 하락하면서 11,300원 지나고 있고요. HMM 그리고 펜오션, 대한해운까지 그래도 오늘 좀 소폭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운주들 좀 관심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런 관련된 소식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흥하해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지금까지 살펴본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의 공시 요약입니다. LG전자는 올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22조 1,769억 원, 영업이익 7,511억 원의 잠정 실적을 올렸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0.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0.9% 감소했는데요. 이는 당초 증권가에서 예상한 매출 21조 7,719억 원을 소폭 웃돌았지만 예상 영업이익 1조 154억 원에 비해 실제 영업이익은 약 26%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물류비와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해 예상치를 밑돈 걸로 파악됐는데요. 다만 LG전자의 B2B, 플랫폼 사업 등 중점 사업의 영업이익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향후 기업 가치 제고와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흥하해운 공시 요약입니다. 미국의 US 마린 마그넷과 214억 6,161만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규모는 흥하해운의 2023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의 13.02%에 해당합니다. 이번 계약의 공급 지역은 미국으로 계약 기간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2030년 4월 15일, 총 5년 5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주요 계약 조건으로는 BBC 계약으로 진행되며 주가 자기 선박을 해운사에게 임대해서 나용선료를 받는 선박의 임대차 계약을 뜻합니다. 흥하해운은 2만 톤급 화학 제품 운반선 한 척을 노르웨이 송가 케미컬에서 인수했습니다. 이 거래로 인해서 흥하해운의 탱크 선대는 자사선 16천, 그리고 용선 2척 등 총 18척으로 늘어났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에서 살펴볼 기업은 스맥인데요. 이 스맥은 1989년 이 삼성중공업 공작기계 사업부에서 시작이 돼서 공작기계와 그리고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기업입니다. 스맥이 이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현대위아의 공작기계 사업 부문을 인수합병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난 10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 먼저 공시부터 확인해 보시죠. 스맥은 현대위아의 공작기계 사업부문 인수합병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지난 10일 공시했습니다. 매매 예정 금액은 3,400억 원으로 양해각서도 함께 체결했는데요. 양해각서의 목적으로는 인수계약 체결에 관해 당사 간에 현재까지 상호 합의된 사항을 정하고 인수협상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스맥과 릴슨 프라이빗 에쿼티 주식회사에게 인수계약 체결에 관한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그 기간은 양해각서에 따라 체결일로부터 양해각서가 적법하게 해제되는 날 또는 본계약이 체결되는 날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스맥이 현대위아의 공작기계 사업 부문을 인수하려는 이유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수합병에 나서게 되는 이유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스맥이 이렇게 현대위아의 공작기계 부문을 인수하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 확장을 위한 전략적 인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맥은 이미 고품질의 머시닝 센터와 컴퓨터 수치 제어 이 CNC 선반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컴퓨터 수치 제어 선반 제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기준 61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CNC 선반 대부분은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스웨덴 장비 제조사인 샌드빅과 협력해서 하이엔드 장비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60여 개국의 다양한 공작기계 제품을 공급하면서 국제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현대위아의 공작기계 사업부는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26.5%를 차지하면서 특히 머시닝 센터와 같은 기계 제품에서 높은 시장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수함으로써 스맥은 이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위아의 기술력과 그리고 영업망을 활용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너지 효과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스맥과 현대위아는 이 공작기계 부문에서 경쟁 관계에 있지만은 두 회사는 서로 다른 산업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습니다.
스맥은 정보기술 및 통신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현대위아는 자동차와 그리고 항공기 부품 제작에 필요한 공작기계를 주로 생산하는데요. 이러한 전방 산업의 차이가 오히려 인수 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맥의 절삭 기술력과 그리고 현대위아의 빠른 생산성과 또 높은 품질의 기계 장비가 결합된다면 고사양의 장비를 확보하고 또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부품 공급망 및 또 애프터 서비스망의 통합을 통한 이 운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맥의 이 종합 공작기계 회사로의 도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스맥은 2011년 이 통신장비 업체인 뉴그리드와 합병한 이후에 공작기계 및 정보통신 기술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공작기계 부문은 이 스맥의 매출의 95%를 차지할 만큼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특히 이 CNC 선반 제품은 스맥의 주요 수출품이라고 합니다. 현대위아 공작기계 사업부를 인수함으로써 스맥은 공작기계 분야에서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춘 회사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또한 이번 인수는 이 스맥이 국내 시장 1위인 DN솔루션즈와의 이 격차를 좁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맥 관계자는 이번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국내 공작 기계 시장을 2강 체계로 구축할 것이라면서 이에 더해 외형 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이 기업 금융업계에서도 전체 인수 금액을 뛰어넘는 기업 가치가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맥이 현대이하의 인수합병 하려는 이유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기술력과 영업망을 이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욱더 낼 것이다라는 점도 포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현대위아 측에서도 이 사업부를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현대위아가 이 공작기계 사업부를 매각하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핵심적으로는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작기계 사업이 현대위아의 모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회사 전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현대위아는 1976년에 기아 기공이라는 이름으로 공작기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때 회사의 주력 사업이었지만 최근에는 점차 비중이 줄어들었는데요. 특히 공작기계 사업부는 2020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했고요. 2020년에는 189억 원, 2021년에는 450억 원, 2022년에는 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수익성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면서 회사에는 부담이 된 건데요. 그래도 다행히 2023년부터는 10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로 돌아섰지만은 공작기계 사업은 여전히 현대위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위아는 이 공작기계 사업의 미래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더 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전기차 부품과 그리고 모빌리티 솔루션 같은 신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전기차 열 관리 시스템과 같은 핵심 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나게 된 건데요. 열 관리 시스템은 이 배터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또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현대위아가 미래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겁니다. 또한 현대위아는 이 스마트 제조 및 물류 시스템 로봇과 같은 분야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인공지능과 전기차의 융합이 가속화가 되면서 이러한 분야에서의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현대위아가 이 공작기계 사업부를 매각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요. 이 OEM 체제로의 전환을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에 자체적으로 생산하던 공작기계 제품을 외부 OEM사에 맡김으로써 가동률을 높이고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정비를 줄이고 또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존 공작기계 인력은 신규 사업인 전기차 열관리와 모빌리티 솔루션 그리고 방산 부문으로 전환 배치가 되면서 인력 관리에도 숨통이 트인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 현대위아가 공작기계 사업부를 매각하려는 이유는 미래 성장성이 더 높은 신사업에 집중하고 또 이 비효율적인 사업 부문을 정리함으로써 회사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스맥의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코스닥 기업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기업은 소룩수입니다. 이 실내 조명과 실외 조명 그리고 특수 조명 등 LED 조명의 외길을 걸어온 대한민국의 대표 조명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로 아파트 등 주택 현장에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룩수가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 중인 기업 아리바이오를 흡수 합병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좀 조명 기업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바이오 기업을 흡수 합병한다는 사실이 좀 놀랍기도 했는데요. 일단 소룩수는 아리바이오의 이 정재준 대표가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또 아리바이오의 최대 주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리바이오는 이 모기업의 흡수가 되면서 상장사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요. 소룩수는 신약이라는 성장 모멘텀을 함께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흡수합병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8% 넘는 또 상승세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자세한 공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소룩수의 아리바이오 흡수 합병 의결 사실이 공시됐습니다. 합병 후에 존속 회사는 소룩수, 소멸 회사는 아리바이오입니다. 이 존속 회사의 상호는요, 아리바이오고요. 또 합병 비율은 1대 2.5입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9일입니다. 네, 이렇게 각각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합병한다는 소식이어서 좀 굉장히 놀라운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바이오 기업인 아리바이오가 또 우회 상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소식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양사의 합병 비율과 또 상장 방식을 두고요. 다양한 의혹의 그런 시선들을 받고 있는데요. 가치 평가에 있어서 이 각 사의 주주들의 불만과 또 일반적이지 않은 합병 방식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사는 이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밝혔고요. 또 합병은 경영 효율화에 대한 이 강화와 또 신약 개발 성공을 좀 앞당기기 위한 시너지 차원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아리바이오와 또 소룩수의 가치 평가는요, 전문가의 영역으로서 외부 평가 기관으로부터 이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절차를 갖춘 결과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평가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 평가 법인에게 자료를 제공했고, 또 고평가와 저평가를 논하기에는 좀 기준과 절차를 존중하는 관점에서는 이해를 부탁드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합병 발표 이후에는요, 한국거래소는 이 소룩수의 이 아리바이오에 대한 흡수 합병이 우회 상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기도 했는데요. 작년 말에는요, 이 소룩수가 이미 자산과 매출액에서 아리바이오에 대해서는 현재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회 상장에 해당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아리바이오가 합병을 앞두면서 주주들의 우려를 좀 진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사 합병은 그래도 이렇게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절차를 거쳤고, 개발 중인 이 경구용 치매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양사 합병은 꼭 필요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치료제 개발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개발 성공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라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명 기업과 그리고 바이오 기업의 합병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좀 어떠한 시너지가 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럼 앞으로의 시너지 좀 어떠한 측면에서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소룩수는요, 견조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리바이오는 이런 바이오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 양사 간의 주주 가치 변화와 유동화가 지금 꾀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합병은요, 치매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여와 또 경영 관점에서 찾은 이 최선의 방법론이다라고 회사는 밝히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이고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보호자에 대한 부담이 좀 급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는 만큼 많은 국가들이 사회적으로 좀 문제를 자리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합병을 통해서요, 퇴행성 뇌 질환 분야의 신규 가치 창출에 대한 자신감도 재차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리바이오는 현재 세계 최초의 경구용 치매 치료제 AR1001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까지 11개국에서요. 1,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규모 임상을 진행 중이 있는데요. 그만큼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LED 특수 조명을 이용해서요.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인지 기능 개선을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례들이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필립스에서 헬스케어용 조명 솔루션이 있었고요. 또 노인 요양시설에서 스마트 조명 시스템이 또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를 했을 때 비양리학적 치료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치매 치료에 대한 관점을 또 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와 관련해서요, 기술 개발 노하우와 또 LED 특수 조명에 대한 기술력이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합병 법인 내에서는요, 바이오 라이팅 랩을 설립을 했습니다. 특수 조명의 개발 방향과 또 제품 구현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기존의 연구 개발 역량을 활용을 해서요, 바이오 조명 개발뿐만이 아니라 향후의 임상 진행 또한 직접적인 연계가 있을 것이다. 더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LED 특수 조명을 이용을 해서 또 인지 기능을 개선한다라는 점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리바이오는 약물을 통해서 그리고 또 소룩스는 이 비약물적인 이러한 치료에 의해서 접근을 해서 이 두 기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리바이오의 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상용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소식도 제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글로벌 독점 판매권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아리바이오의 이 경구용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AR1001이 지금 상용화 시기가 다가오면서 글로벌 독점 판매권에 대한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아리바이오에 따르면 회사는 AR1001의 국가별 독점 판매권 계약을 통해서요, 현재까지 누적 계약 규모가 1조 1,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3월에는요, 한국 독점 제조 판매권을 삼진제약에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총 1,000억 원의 체결을 했고요. 또 올해 3월에는 중국 내에서 독점 판매권 계약을 약 1조 200억 원 규모로 체결을 했습니다. 중국 측 제약사는 이 반환 조건이 없는 계약금으로 총 1,200억 원 중 25% 규모를 이제 이달 초에 1차 집행을 완료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중국에 이어서요, 아리바이오는 이 중동과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독점 판매권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요, 현재 글로벌 중견 제약사로부터 계약 의향서를 받았고요. 다수의 이 글로벌 제약사에서 실사를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곧 세부 계약 조건 문서 수령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리바이오는요, AR1001에 글로벌 임상 3상을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지사에서는요, 허가와 또 상용화에 대비해서 이미 준비를 시작했다라는 설명까지도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환자 모집과 또 투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6년 상반기에는요, 톱라인 데이터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2026년에는 이런 FDA, 미국 식품의약품 신약에 대한 허가 신청까지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소록스의 주가가 이 아리바이오의 치매 치료제 임상 3상 영향을 미친 만큼 굉장히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리바이오의 임상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살펴봤는데, 그러면 소록스의 상반기 실적은 또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소룩스 아무래도 좀 조명업체였다 보니까 좀 부진한 실적이 이어졌는데요. 이번 실적이 좀 부진한 영향은요, 아무래도 전방 산업에 대해서 부진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 경기 부진으로 신축 아파트 건설이 좀 줄었고요. 그리고 기존 일정이 좀 늦어지면서 매출 감소까지 이어졌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룩스는 올 상반기 누적 매출액이 247억 원이었고요. 영업 손실이 3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감소했고요. 영업 손실 폭도 더 확대됐다는 점도 포착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2분기 영업 손실이 23억 원을 기록하면서 상반기 전체 실적에 좀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영업 손실 규모가 커진 이유는요. 매출이 좀 줄어들기도 했지만 판관비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소룩스의 올 상반기의 판관비가요 67억 원이었고요. 지난해 50억 원에 비하면 33%가 증가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었는데 특히나 지급 수수료 부분에서 굉장히 눈에 띄게 또 증가했다는 점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급 수수료에는요 회계 법인과 또 법무법인 비용이 포함이 됐는데요. 소룩스의 실적 수년째 좀 하반기에서 하락세로 겪고 있지만 주가는 그래도 1년 전에 비해서 대폭 상승한 모습 확인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주가 상승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아리바이오의 영향이 컸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8%, 지금 현재 8% 넘는 흐름이 또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룩스 관계자는요, 조명 사업이 하반기에 다시 실적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주가는 소룩스가 아리바이오 주식을 인수를 하면서 이 지분 가치가 더욱 부각된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인수합병이 있는 만큼 앞으로의 좀 행보, 이 시너지 효과를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룩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공시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맥의 공시 요약입니다. 스맥은 현대위아의 공작기계 사업부문 인수합병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지난 10일 공시했습니다. 매매 예정 금액은 3,400억 원으로 양해각서도 함께 체결했는데요. 스맥은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현대위아의 기술력과 영업망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고사양 장비를 확보하고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종합 공작기계 회사로서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룩스 공시 요약입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 중인 기업 아리바이오를 흡수 합병합니다. 소룩스는 아리바이오의 정재준 대표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로 아리바이오는 모기업에 흡수되면서 상장사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9일입니다. 아리바이오는 세계 최초의 경구용 치매 치료제 AR1001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상용화 시기가 다가오면서 글로벌 독점 판매권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별 독점 판매권 계약을 통해서 현재까지 누적 계약 규모는 1조 1,200억 원에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공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업 공시와 소식들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투데이 다시 보기는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공시투데이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에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